안녕하세요. 김기찬 교수입니다. 1894년도에 여러분들 우리 동학혁명 때 우리 조선 우리 백성들이 2만 명이 일본 관군하고 싸웠는데요. 그때 우리 죽창 가지고 싸웠습니다. 저는 이 낡은 혁신의 전형이 죽창이고요. 그때 2만 명 중에 우리 15,000명이 죽고 일본군이 1명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창을 죽치고 창가에서 기다리는 자에게는 문명이 오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조금 전에 우리 장영재 교수님 피터 드러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피터 드러커의 이야기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죽창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 문제를 풀어주실 두 분은 우리 박병원 우리 회장님은 기재부에서 예산도 담당하셨고 우리 국가경제도 함께 경험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은데, 우리 박병원 회장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학영 고문님은 우리 한국경제에서 우리 편집국장 하시면서 굉장히 우리 저널에서 대한민국의 기업가적인 메시지를 많이 주셨던 분인데요. 우리 이학영 고문님께 우리 기로에선 한국 핵심 산업의 답을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제가 기로에선 이거 대한민국이 위기인데, 여러분들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기회에는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에서 기회를 분석하는 사람을 기업가라고 그러고요. 그 위기에서 그 기회에서 위기를 분석하는 사람을 전문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명의 개척은 우리 기업가들이 풀어왔다면 오늘 기업가적인 해석에서 오늘 답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우리 박병원 회장님께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이 지금 기로에선 우리 한국의 산업에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우리 박병원 회장님 위기를 진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오늘 쭉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핵심 주력 산업들이 전부 다 중국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고, 그래서 기업가 정신과 정책 혁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업가 정신이 우리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의 손에 잡히는 본질이 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런 기업가 정신 또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인의 등장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은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기업이나 경제는 오로지 투자에 의해서만 성장하고 발전을 하는데, 그것이 뭐 기업 신기술 투자가 되었던 아니면 새로운 산업에 대한, 새로운 공장에 대한 투자가 되었던, 어쨌든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투자가 우리나라 부진한 것이 그 기업가 정신, 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면 말이죠. 저는 기업가 정신이 우리나라에 있던 기업가 정신이 뭐 지금 없어졌다거나 사라졌다거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그런 기업인들은
뭐 수만 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5천만이 전부 다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냥 수십 명의 아주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기업인들이 있으면 되는 건데 그 정도 숫자의 혁신적 마인드를 가진 그런 기업인들은 저는 뭐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나 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과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활발한 투자가 일어났고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고 했는데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그것이 굉장히 부진하냐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 활발하게 투자를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나 정책이나 여건이 나빠져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예. 투자 부족이다. 그래서 사실 이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는 이런 주제에 토론이 없습니다. 기로에선 핵심 산업 이런 나라가 어딜까요? 싱가포르하고 아일랜드입니다. 싱가포르하고 아일랜드는 투자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산업이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희망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박병원 회장님께서 일단 기업가 정신의 문제를 투자 결여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학영 고문님께 그러면 그 지금 싱가포르 아일랜드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네, 싱가포르 아일랜드는 자기 나라 기업이 없습니다. 자기 나라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1, 2위의 경제 부국을 건설한 것은 오로지 외국인 투자 유치만으로도 그런 부국을 건설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학영 고문님. 예, 우리 사회를 맡으신 김기찬 교수님께서 죽창가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비유 같은데 여러분 그 우금치 전투가 어떤 전투였는지 아십니까? 그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적게는 1만 명, 많게는 3만 4천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딱 한 명 죽었어요. 그게 그때 일본군은 재래식 조총을 유효사거리 80m짜리를 240m까지 늘린 스미다 신식 소총으로 전장에 나왔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농민군은 죽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죽창으로 좀 부딪혀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내놓은 비전이 대책이 붓글씨 원물로 종에다가 궁궁으르리라고 썼습니다. 궁궁으르리라고 쓴 천도교의 부적입니다. 부적을 태워서 물에 풀어서 그 물을 마시면 총탄이 피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천주 조화정이라는 주문을 외우면 총알이 더 피해간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동학농민군이 믿은 건 죽창과 궁궁으르를 태운 잿물과 시천주 조화정 주문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기업의 현실이 그렇다고 봅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기업가 정신을 발현하려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일궈내는 거죠.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 위험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건데 과연 지금 우리 기업에 그런 게 열려 있느냐? 짧게 몇 가지 말씀만 드린다면 얼마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인들 단체 암참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본국에 한국 무역 환경 보고서를 냈는데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업인을 형사처벌하는 굉장히 드문 나라다. 그런데 그를 과잉처벌한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기업인의 과도한 처벌을 꼽았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 하면
GM 한국 GM 그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한국 GM의 미국인 사장이 그 노사쟁의에 휘말려서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재판이 시작되면서 3번이나 출국 금지를 당하고 뭐 이제 본국이랑 업무 협의할 것도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받다 보니까 충격을 받았죠. 왜 충격받았냐면 배임은 어느 나라 기업이나 다 있습니다. 뭐 그리고 다 그 배임의 그 죄가 확정되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한국만 그걸 형사 처벌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선 민법이나 상법으로 상하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꼭 수갑을 채우고 감옥에 넣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배임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이거는요 살인죄와 같은 형량입니다. 살인죄는 거기 앞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인데 어차피 지금은 살인을 해도 사형은 집행하지 않으니까 정확히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에 미국 아마 암참이 놀랐을 텐데 뭐 이게 워낙 단적인 거라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학영 고문님의 말씀은 우리 기업가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사회, 그다음 우리 박병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의 부족으로 인해서 신산업이 못 일어나는 문제, 이것이 우리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를 만들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인재 투자 문제도 조금 손을 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대한민국에는 기업가 정신의 그루 같은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우리 피터 드러커가 1970년대 우리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기업가 정신이 가장 충만한 나라고 그것 때문에 혁신에 성공한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2사람을 뽑았습니다. 한 사람은 기회 포착의 대가가 정주영 회장이고요. 사람 육성을 통해서 그 기회를 혁신으로 만들어준 대가가 이병철 회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건 우리 미국에서 그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할 때 2명의 그루를 뽑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스티븐슨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기업가 정신의 대부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은 기업가 정신은 기회 포착을 통해서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이 서부에서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짐 콜린스가 기업가 정신을 가장 명강의를 했는데 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혁신 비전을 혁신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을 잘 키우는 거다 이렇게 본다면 대한민국은 투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기회 포착이 안 되고 또 이 투자의 과정에서 인재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부족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제가 가톨릭대학교에 제가 우리 오래 근무해 본 사람으로 제가 가톨릭대학 기획처장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대학 등록금이 15년 동안 동결되어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한 학기 등록금이 지금도 32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유치원 등록금이 한 달에 200만 원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생산적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비교해 보면 중국과 아일랜드와 싱가포르를 비교해 보면 싱가포르에는 그 투자 때문에 인재가 만들어지고 그 인재가 혁신을 만들어 나는데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대한민국 문제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 박병원 회장님 혹시 대한민국 이 인재 투자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선 인재 양성이라는 게 교육 투자로 이루어지는 건데 우선 교육 투자의 비용은 개인이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더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16년째
금년에 이제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장기간 대학 등록금 동결한 것이 우리나라 그 인재 양성에 굉장히 타격을 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쓸만한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이유가 될 정도로 지금 너무 장기간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하고 싱가포르 얘기를 조금 전에 또 하셨는데, 아일랜드 싱가포르는 그야말로 법인세를 깎아주는 거 하고 좋은 인재를 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많이 키워낸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뭐 AI 시대라고 모두가 지금 뭐 AI 산업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서 AI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갖추어진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부에서도 인재 양성의 교육에, 고등교육에, 특히 과학기술 교육에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보면 고등교육에 그 과학기술 쪽에 교육에 투자하는 걸 보면 무섭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까 오전에도 보니까 이 중국은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 대학생들이 석사 박사 과정에서 자기 인생을 한번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양원평 같은, 사실 양원평은 하루에 15시간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이렇게 교육 투자가 돼 있는 곳에서 자기 인생을 걸 만큼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우리 싱가포르 대학에 가봤더니 싱가포르는 기업에 R&D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선순환되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투자가 인재 육성을 못 들어오고 있는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학영 고문님 이런데 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네. 기업의 투자는 뭐 아까 우선 아까 드린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사회자님, 우리 박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인재가 그거를 소화를 해서 받아나가야 되고, 또 기업이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근데 기회의 포착이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위험 감수입니다. 사실 기업가 정신의 본질은 리스크 테이킹 아닙니까? 그런데 리스크 테이킹은 말 그대로 실패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 기업가가 성공 스토리만 알려져 있지만 하나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뭐 10번, 20번 그 이상의 실패가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하나 크게 성공하면 다 이제 뭐 만회하는 거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실패를 어떤 학습의 기회로 주느냐, 아니면 그거를 뭐 너희들 잘 걸렸다 이렇게 팔짱 끼고, 뭐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돌아간 고인이 된 그 국회의원실까지 한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처음에 무랑루즈 국장에서 스탠딩 코미디 1인 코미디 하면서 참 그 한국서 코미디언 하는 게 힘들다는 걸 느꼈던 게, 이분은 이제 어렵지만 자기가 스탠딩 코미디로 한번 입신해 보겠다는 그 포부를 갖고 이제 미국 스탠딩 코미디를 많이 연구했나 봐요. 그런데 깜짝 놀랐던 게, 처음에 무랑루즈 극장에 섰는데 그 관객들이 팔짱을 끼고 다 인상 속에 있어요. 네가 우리를 웃긴다고? 어디 얼마나 웃긴지 한번 웃겨봐. 이런 분위기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렵게 구해서 비디오로 본 미국의 스탠딩 코미디언들은 일단 그 극장에 온 사람들이 웃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한번 실컷 웃어봐야지. 그래서 그 코미디언이 무대에 올라서서 눈썹만 찡긋해도 그때부터 웃기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기업이 그런 게 아닌가. 뭐 아까 그런
형사처벌의 예가 여러분들이 혹시 뭐 너무 이렇게 지나친 그 이해가 아니냐고 말씀하시겠지만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이를테면 기업인은 특히 기업 경영 의사 결정을 내리는 기업가는 소수지만 그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들은 우리 사회 대부분입니다. 뭐 주주, 종업원, 뭐 지역사회. 그런데 이런 그 스테이크홀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지만 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점점 이 정치인들은 표를 생각해서 그런가 모든 정책의 초점을 쉐어홀더가 특히 그 경영권을 쥔 그런 고독한 리스크를 테이킹해야 하는 그런 사람을 그 배려한 게 아니라 이 그냥 다수의 스테이크홀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요즘 우리 이 전기값입니다. 사실 워낙 뭐 세계적으로 ESG 발음이 불고 우리나라는 탈원전까지 더해져서 발전 단가가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가정용 요금도 한 37% 정도 올라갔습니다. 크죠. 그런데 가정용 요금은 기저 자체도 낮았던 데다가 37%지만 기업은 그 출발 좀 더 높았던 데다가 70%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또 가슴 아픈 뉴스를 들었어요. 동국제강입니까? 인천 공장이 2달 동안 그 조업을 멈춘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 대표적으로 전기로로 가동하는 업체거든요. 다른 중국산 철강의 추경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 살인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그 인상 때문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일반인들은 일반용은 그 굉장히 다수지만 값이 굉장히 쌉니다. 아마 여기 대부분 그 젊은 친구들 집에 화장실 불도 켜놓고 뭐 켜놓은 상태로도 큰 부담을 안 느끼는 게 아무리 뭐 가정 전기요금 올랐다고 비명 지른들 아직도 쌉니다. 그러나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금 기업들이 더 이상 조업을 못할 정도로 독일이 요새 급격히 몰락한 가장 큰 원인이 독일의 전기요금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뭐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 제조업이 몰락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독일 기업의 몰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사실은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 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이 코미디언이 성장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도 이 격려받지 못하는 기업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 미국인이 존경하는 직업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인입니다.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사람 문제가 생기면 세금을 내는 사람을 가장 존경해 줍니다. 그래서 나는 텍스페이어다 그러면 웬만하면 양해가 됩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기업가입니다. 혁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사실 이런 기업가를 육성하는 데 가장 성공한 왕이 세종입니다. 세종 때 김종서를 키웠고 장영실을 키우고 박연을 키웠거든요. 근데 그건 격려해주고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이 사람을 키울 수 있었다면 이 대한민국에는 이런 인재를 키워내는 어떤 이 문제, 뭐 규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왜 기업가가 못 만들어지고 있고 투자가 안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박병원 회장님. 예, 과거에는 2000년대 이전에는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도와주기도 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기업 친화적이거나 아니면은 투자 친화적인 그런 쪽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쪽으로 우리 그 정책이나 제도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우리가 신기술 혁신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면 뭐 신기술이나 신산업이나 간에 혁신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면 옛날처럼 몇백억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조 단위, 10조 단위 뭐 이런 거액의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액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대기업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기업에서 그러한 과감한 혁신적 투자를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대주주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가 그런 혁신적 투자를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인도 엄청 고민하고 예를 들어서 10주를 가진 소액주주하고 1000만 주를 가진 대주주하고 만약에 이 투자가 실패해서 손해를 보면 100만 배 더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100만 배 더 고민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고민을 해서 이제 투자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투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소액주주가 언제든지 제동을 걸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경영자가 경영 의사 결정을 회사라는 관점에서 회사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만 결정하면 안 되고 개별 주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식의 지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그런 것은 굉장히 투자를 어렵게 만듭니다. 보통 소액주주들은 그냥 배당 많이 받고 또는 뭐 회사에서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고 해서 주가 올려주고 이런 것을 기대하지 저게 성공할지 아니면 엄청난 실패로 끝날지 모르는 이런 혁신적인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개별 주주들까지 다 동의하는 경우에만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이것은 그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또 실제로 그거 이외에도 이미 기존의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더 강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네. 사실 대한민국의 문제의 원인은 투자가 안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신산업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러분들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우버가 없는 나라는 사실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저는 이런 문제도 조금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제가 중국에 5년 만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느낌은 이제는 중국은 더 이상 시장이 아니고 우리가 체력을 단련해야 될 피트니스 센터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2015년도에 우리 시진핑 정부에서 이 차이나 2025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10년 지난 현재 시점에서 10개 산업 중에서 1등 하겠다고 하는 것 중에서 7개를 이미 세계 1등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아직도 이게 동학혁명에서 이 소총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 축창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새로운 소총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 정책의 문제 이학영 고문님 한번 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예, 뭐니 해도 규제죠. 사실은 이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서 뭐 분배냐 성장에 대해서는 뭐 정책 차이가 있어야죠. 노선 차이가. 그래야 유권자를 선택하는데 그러나 기업의 활력을 꺾는 규제는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스웨덴이 그렇게 복지 천국, 세금이 너무너무 높아서 옛날 그 테니스 스타 비에른 보리 같은 세금으로 인해서 망명, 다른 나라 국적으로 옮겨가는 이런 시절에도 규제는 최소했기 때문에 볼본이 뭐 이런 발렌베리 그룹에 초다수 의결권을 주는
그런 그 이 정책으로 기업의 활력은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활력이 그래서 성장이 되니까 뭐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좀 더 내는 분배를 했던 그런 건데 우리도 이 어떤 보수 진보 좌와 우를 떠나서 성장의 활력을 꺾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규제가 얼마나 심하냐를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버는커녕 우버가 안 되니까 훨씬 그 좀 순화시킨 타다조차도 택시 조합에서 반대하니까 그 꺾었고요. 에어비앤비도 이런저런 단서부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공유 경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념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까 요 앞밥 그 토론 세션에서 이현주 최고위원도 그런 말씀 합디다마는 정말 그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게 뭔가는 규제 관점.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짧게 좀 더 얘기할까요? 아니면 다음에 할까요? 네, 지금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 첫 번째는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는 나라. 사실 그것의 원인이 투자의 실패고 그러다 보니 신산업이 일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신산업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우리 대학에 투자해서 생산적 인재를 육성하는 이런 선순환이 실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병훈 회장님 우리 중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국 10년 만에 2015년 10년 안에 10개의 산업에서 세계 1등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10년 안에 중국은 이렇게 만들어가고 우리 한국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성장 역량이라든지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지 한번 문제를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중국은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옛날에 그 우리 진년부 총리가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지구상에 가장 공산주의적인 자본주의 국가가 하나 있고 가장 자본주의적인 공산주의 국가가 하나 있다 했는데 그게 한국하고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한번 그러니까 이 아직도 말하자면 공산당 일당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한번 결정해서 밀어붙이면요 그것이 그대로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돈을 엄청 퍼부었어요. 나라에서 돈을 엄청 퍼부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부 예산에서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정부 예산에서 경제개발비라고 해서 산업에 투자하고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하는 이런 투자 비용이 정부 예산에서 한 30% 됐습니다. 그리고 소위 정부 쪽에서 말하자면 소비의 대표적인 부분인 복지비 지출은 19.9%였어요. 그러니까 대충 소비와 정부 예산에서 소비와 그 투자가 20% 대 30%였는데 그게 지난 문재인 정부 말에는 소비가 38.8%, 39%까지 올라가고 경제개발비는 15%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선 국가에서부터 투자를 덜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가 물론 기술개발 투자나 또는 설비 투자 이런 투자는 기업의 몫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부가 해줘야 될 투자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기술은 기업이 투자하지만은 기초과학이나 이런 쪽에 원천 기술 같은 거는 정부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SOC 투자 같은 그다음에 교육 투자 이런 것들은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정부의 투자조차도 이렇게 부진한 것이 우리 기업의 투자를 부진하게 하는 그러니까 기업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 투자의 부진에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우리 저 유럽에 가보면 이런 생산적 투자를 통해서 혁신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를 네덜란드를 꼽습니다. 보통 옛날에 그 청어 시장이 막 국제적으로 커지고 있을 때
다른 나라들은 청어를 잡는 데 초점을 뒀는데 우리 네덜란드는 청어 산업을 일으키는데 투자를 해서 거기에 배도 만들고 그랬더니 그 배가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네덜란드 국민의 반이 이 청어 산업에 종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기업과 산업의 투자를 좀 구분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산업은 생태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박병원 회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2000년 이전에는 경제 성장에 30을 투자하고 소비에 20을 투자했다면 지금은 소비에 40을 투자하고 경제 성장에 15%를 투자하다 보니까 소비에는 투자하는 게 아니죠. 예, 소비에 40%를 쓰고 소비 예산이 복지 예산이 한 38.8%니까 한 40%가 40이 되고 투자 예산이 한 15 정도 되니까 과연 대한민국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예산도 부족하고 또 여건도 부족하다 보니까 기업가가 육성이 안 되고 투자가 안 되니까 산업이 안 일어나니까 고용이 안 되고 고용이 안 되니까 우리 지금 국가 세금도 부족하니까 예산도 고갈되고 다시 복지 예산은 줄어들고 이렇게 선순환이 아니고 이 악순환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김 교수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를 부진하게 만드는 투자에 역행하는 정부의 가장 해로운 가장 나쁜 규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마디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하경 고문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정부 규제 중에서요 경제적으로 가장 나쁜 게 가격 규제입니다. 아까 전기 얘기를 하셨는데 전기 요금을 규제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 탈원전 한다고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그러니까 단가 높은 발전 쪽으로 확 쏠리게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발전 단가는 엄청 올라갔는데 전기료는 안 올려주고 해가지고 한전이 1년에 수십조씩 적자를 보게 만들고 이러면은요 그거를 그냥 그거는 온 국민이 조금씩 혜택을 받으니까 하고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그게 한전의 투자 재원을 아주 그냥 말려버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전만 그러냐? 우리나라는요 아주 서비스 산업에는 총체적으로 가격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아까 그 대학 교육도 대학 등록금 규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가격 규제를 한다는 것은 그 산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신기술 신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키하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돈 빌리다라 그러면 돈 잘 안 빌려줍니다. 그 대부분 자기 자본으로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손정희 펀드나 이런 식으로 그런 과감한 투자를 해주는 과감한 투자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도 없기 때문에 자기 자본에서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이런 리스키한 기술 신산업 투자를 하는데 필수적인데 가격 규제는 막 전 산업에 걸쳐서 이 투자 재원을 말려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온 국민한테 한 달에 1,000원씩 통신 요금을 그러니까 전기료뿐만 아니라 뭐 통신 할 거 없이 아주 가격 규제가 우리나라는 광범위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민 생계비 부담을 들어준다는 이름으로 가격 규제를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데 단골로 가격 규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신비인데 통신비를 예를 들어서 1인당 월 1,000원 경감을 해주면 1년에 12,000원 경감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통신회사 입장에서는 6천억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6천억의 투자 재원이 증발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요 기업의 투자를 조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실패한 정도가 아니고 기업의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짓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점도 제가 그것도 가격 규제가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하경 고문님 이어서 또 어떤 문제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여러 규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 좀 화면을 돌려서 그럼 해외의 경우는 어떤가를 우선 그 중국의 경우부터 얘기해 볼게요.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전 세계 관세 전쟁을 선포하고 특히 제1주적으로 중국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보복 관세를 발표한 데 대해서 가장 지금 저 미국의 반정부 언론, 반트럼프 언론이 뉴욕 타임스죠. 그런데 그렇더라도 얼마 전에 굉장히 섬뜩한 기사를 썼어요. 그 어떤 기사를 썼냐면 중국이 어떤 중국인지를 트럼프와 공화당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아까 지금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이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할 때 10개 차세대 산업, 그게 어떤 거냐면 AI, 5G 네트워크, 드론, 로봇, 태양광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10개 산업에서 세계 1등이 되겠다고 할 때 다들 콧방귀도 안 꼈는데 그중에 7개가 됐고, 중국과 러시아의 가장 큰 차이가 옛날에는 소련의 종주국이었지만 중국이 러시아가 쳐다볼 수 없게 된 건 딱 차이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러시아에 혹시 뭐 아는 기업이 있습니까? 뭐 가즈프롬처럼 그 땅 파먹는 에너지 뭡니까 그 용어 있잖아요. 저 권력과 밀착한 그런 기업은 기업다운 기업이 없는데 중국에는 미국에 있는 기업이 다 있고 한국에 없는 기업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와요. 중국이 얼마나 중국은 규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중국은 네거티브, 그러니까 신사업에 관한은 아까 한국에서 아직도 의사 단체들이 반발 때문에 막고 있는 원격 진료를 포함해서 안 되는 게 없거든요. 의료 관광 다 되는데 거기라고 해서 치료론 산업이 등장할 때 뭐 기존 쪽의 반발이 없을 리 없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한번 허용시켜 보자. 일단 허용해주고 부작용이 심각하면 그때 가서 제동을 걸거나 보완 장치를 말하자면 선호용 후보완인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놀랍게 컸냐면 지금까지는 우리 중국 제조혁명의 심장부 허브를 선전 심천으로만 봤죠. 물론 거기 알리바바부터 테무다 선전해서 등장했는데 이제는 AI 딥시크 쇼크의 이 도시가 항저우 아닙니까?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첨단 테크 경쟁 시대가 지나가고 언론 특유의 과잉 경고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세계 하이테크는 항저우와 션전 두 중국 도시 간의 경쟁 시대가 올 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 말이 과장이건 내가 맞건 틀리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기업이, 국가 이성이, 정치 권력이, 아까 이원주 민주당 선대위원장도 말씀한 것처럼 국가 전략을 갖고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략을 세운 다음에 그거에 관해서는 규제를 없애는 거죠. 그리고 인력을 지원하는 거죠. 자금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박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자본주의적인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 가장 공산주의적인 자본주의 국가, 무늬만 자본주의 국가 한국이 당할 수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 5분, 6분 정도 남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투자 부진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 기업가 정신에서는 기회가 없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무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기업가 정신의 90%는 오퍼튜니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20년 전에 대한민국은 중국이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성장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중국에 5만 5천 개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10년 사이는 중국 특수를 누렸고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우리 대기업들이 15,000개 베트남에 진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베트남 특수를 누렸고요. 지금 2020년 현재 여러분들 시장 가장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어딜까요? 아세안 시장입니다. 아세안 시장.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시장이 가장 크게 성장하고 인도와 인도네시아 시장인데 우리가 인도네시아 시장을 소홀히 했던 것이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에 실패했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작년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2%입니다. 2% 중에서 수출이 기여한 게 95%입니다. 내수가 5%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책 중에서 이 기회를 포착해가는 기업가적인 우리 비즈니스의 육성에 실패한 것, 그것은 곧 우리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 진출에 실패한 것 아닌가. 사실 이게 우리 중소기업부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과제들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기회 포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우리 이 아세안 시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는 이 일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갈라파고스화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우리 이 소상공인의 문제도 이 갈라파고스화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100만 명 태어나다가 20만 명 태어나는데 인도네시아에 600만 명 태어난다면 유치원도 한국에서 하다가 인도네시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갈라파고스화의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으로 두 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박병 대표 그러면 마지막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분 동안 우리 앞으로 이 기로에선 한국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는 뭐 기업의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앞으로 반드시 다시 우리나라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려고 하면은 꼭 시정돼야 될 거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말이죠. 특히 최근에 와가지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정년 연장이라든가 또는 이것 좀 기술적이라서 잘 모르시는 분 많으시겠습니다만은 법원에서 통상임금의 정의를 계속 확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임금 상승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외에 또 노동시장에서 뭐 주 52시간 규제라든가 또는 아까 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좌우지간 노동관계에 있어서 기업의 부담을 엄청나게 늘리는 일을 아주 한 건이 아니고 막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거 한 건 한 건을 보면 뭐 그거 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거를 다 모아 가지고 그 효과를 다 모아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요 그냥 대충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뭐 흔히 보지 않습니까? 미국은 왜 고용을 쉽게 하느냐 하면은 필요하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쉽게 해고할 수 있으니까 고용을 쉽게 하고 그 대신에 해고도 쉽게 하는 그런 노동시장, 소위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일단 한번 채용을 하면은 해고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게 되어 있는 그런 노동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이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하는데 경직된 우리 노동시장도 굉장한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모두 다 뭐 풀자는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지금 오늘 쭉 보면은 뭐 결국은 중국의 추격에 우리가 거의 다 따라잡혔다 하는 그 위기감이 오늘 주된 그 논점인 것 같은데 적어도 중국 정도로는 우리도 노동시장 규제든 뭐 아니면 다른 모든 규제를 중국에서 안 하는 규제는 우리도 하지 말자.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자국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을 육성하고 기술 개발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정도는 우리도 하자. 중국이 하는 건 우리도 하고 중국이 안 하는 건 우리도 하지 말자. 이것만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학인 고문님. 네. 그리고 저도 뭐 이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정치가 깨어나야 되는데 정치가 깨어나려면 유권자가 깨어나야 되는 정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선거 때 뭐 저 사람의 뭐 인격이 어떻고 뭐 저 사람의 성장 과정이 어떻고 이런 말하지 말고 정책을 보자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지금 보십시오. 뭐 국민의힘 정부라고 해서 정말 저 우파의 핵심인 어떤 친기업 정책에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짧게. 그래서 우리가 좀 정치권을 분발시키려면 유권자들이 그 정책에 대한 담론을 좀 더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뭐 지금 그 이를테면 노동 문제도 예를 들어서 딱 이 말씀을 드릴게요. 유럽에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국가가 스웨덴과 덴마크였고 그래서 고용 경직성이 심했었는데 지금 다 해결되는 게 스웨덴 샬트바덴 조약이라고 해서 기업의 자유로운 해고 권한을 준 대신에 기업이 낸 기금으로 상하는 기금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새 직장을 찾을 때까지 충분히 가계 걱정을 하지 않을 그런 원천을 마련해주면서 기적적인 노사 대퇴업을 했고 덴마크가 마지막으로 플렉시큐리티라고 역시 강고한 친노조 국가였는데 이래선 덴마크가 안 되겠다 해서 기업에 전적으로 해고권을 준 대신에 정부가 2년 동안 직장에서 받던 급여의 90%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동시에 세일을 사줄 수 있는 직업교육까지 시켰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좀 정치인들이 어떤 국가 100년 대계의 안목을 갖고 전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좀 더 압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사실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있다면은 전부 다 우리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 이순신 동상 보면서 세종대왕을 통해서 우리 백성의 어려움을 읽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난중 일기에는 노비들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쪼록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중산층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기업가적 지도자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우리 1시간 기로에선 한국 핵심 산업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네, 기업가 정신과 정책 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해주신 세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